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과 절대 지나치지 않는 사람. 육군 707특임단 하사 윤서진은 후자였습니다. 귀신이라 불리는 그녀가 3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날, 집 앞 골목에서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현실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여동생 지우를 둘러싼 일진들, 성희롱 발언을 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그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동생. 그 순간 평상복을 입은 평범한 언니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군이 깨어났습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방해죄, 제311조 모욕죄. 법조문이 차갑게 흘러나오는 순간 가해자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장애인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작입니다. 윤서진의 완벽한 작전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월의 무더운 오후, 부산행 시외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는 짠내와 여름 냄새로 가득했죠. 군복 대신 입은 평상복이 어색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707 특임단에서의 작전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휴가 나온다는 소식에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을 위해 사온 선물들이 든 가방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직감이었죠.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인 약한 목소리. 발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지우 주변으로 4~5명의 학생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그들은 지우의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야, 진짜 부드럽네. 이런 게 장애인 특혜야. 한 학생이 지우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킥킥 웃었죠.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작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죠.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더 빨랐어요. 마치 적진에 침투할 때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들었죠. 제 얼굴을 본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가장 큰 학생이 건방진 말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종류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적을 응시할 때의 그 차가운 눈빛 말이죠. 언니,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해졌어요. 이 순간부터 휴가는 끝났고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 치워. 짧고 명확한 명령이었어요. 지우의 어깨에 올려진 그 더러운 손을 당장 치우라는 뜻이었죠. 학생은 당황한 듯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곧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다시 건방진 태도를 취했어요. 뭐야? 장애인 누나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났어요. 707 특임단에서 기른 기세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 말이죠. 휴대폰, 촬영하던 학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학생은 휴대폰을 뒤로 숨겼어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형법 제303조 업무방해죄, 제311조 모욕죄, 제313조 성희롱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물로 제작, 유포할 시 디지털성 범죄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조문을 나열했어요. 군법무관 교육때 배운 내용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죠.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단 소속 하사 윤서진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의 범죄 행위를 목격했을 때의 조치 사항도 잘 알고 있어요. 이때 휴대폰을 든 학생이 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손목을 잡았죠. 과도한 힘을 쓰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는 충분했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촬영한 영상과 사진 모두 제 앞에서 삭제하고 클라우드와 다른 계정으로 전송된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아파요. 지금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어요.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영상과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삭제했어요. 최근 촬영된 것뿐만 아니라 지우의 모습이 담긴 모든 파일들을 말이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각각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 메신저 전송 기록, 소셜미디어 업로드 여부까지 모두 체크했죠. 이름과 학교, 학년, 반, 집 주소, 보호자 연락처 모두 말하세요. 왜 그런 걸? 선택권은 2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거나 경찰서에서 말하거나. 결국 5명 모두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제 휴대폰에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름, 주소, 보호자 정보,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의 개요까지 말이죠. 앞으로 윤지후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접근도 금지입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골목에는 저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지우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죠. 지우야, 괜찮아?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야 지우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끓여주며 기다렸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작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 수집이니까요. 언니, 나 정말 힘들었어. 지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놀림으로 시작됐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걷지 못한다고 비웃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지? 언니가 부대 가고 한 달 뒤쯤부터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 학교 위치, 지우의 동선,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대까지 모든 정보가 하나씩 입력되었죠.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울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장난이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지금은 정보 수집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다른 증거는 없어?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한 게 있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총 7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2달 전 것이었죠. 하나씩 들어보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는 단순한 욕설과 놀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늘어났고 신체 접촉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죠. 가장 최근 파일에서는 오늘 제가 목격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이런 증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돼.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걔들이 더 심하게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언니가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죠. 군에서 배운 전술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지도를 구했어요.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위성 사진까지 확보했죠. 지우가 다니는 길, 가해 학생들이 주로 나타나는 장소, CCTV 카메라의 위치까지 모두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서 그들의 일상과 성향을 파악했죠. 놀랍게도 이들은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내용들을 자랑하듯 올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내일부터 학교 갈 때 이거 가지고 다녀. 제가 준비한 건 소형 녹음기와 몸에 숨길 수 있는 카메라였어요. 군용품은 아니었지만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제품들이었죠.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증거 수집이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할 거야. 그래야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 지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나 봅니다. 저도 그런 지우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작전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1단계는 증거 수집, 2단계는 학교 측과의 교섭, 3단계는 외부 기관 개입, 4단계는 법적 대응까지.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안을 모두 정리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계획서가 완성됐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완벽한 작전 계획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작전명 실드. 지우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겠다는 의미였죠. 월요일 아침 교복을 입은 지우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듯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평상복을 입었지만 자세만큼은 군인 그대로였죠. 등을 곧게 펴고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가방 안에는 지우가 녹음한 파일들을 정리한 USB,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관련 법령을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학교 측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담임교사인 김현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후 언니시죠? 갑자기 어떻게? 윤지후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해 학생들의 목소리와 지우를 괴롭히는 내용들을 듣자 김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선생님이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사실은 학교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죠? 교감 선생님께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지역구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교감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해야겠네요. 교감실로 가는 길에 지우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큰일 만들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지우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거야. 교감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끼리는 그 정도 장난은 흔히 있는 일이고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가장 심각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교감실에 울려 퍼졌죠.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법상 성희롱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학교 이미지가 학생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감 선생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군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의무죠. 특히 제 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군인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 군 차원의 지원까지 모두 동원할 수 있어요. 교감 선생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었죠.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때 교장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수화기를 들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교장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교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압력을 가해야 했거든요.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군 내부의 인맥까지 모든 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이고 확실한 조치예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이 문제가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학교의 은폐 시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교장실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학교 측이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미 가해 학생의 배경을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 압력을 가해야 했어요. 첫 번째 타겟은 온라인 여론이었죠. 요즘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소셜미디어였거든요. 지후야, 내가 동의한다면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 공개적으로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자신의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 하지만 그래야만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지금처럼 조용히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언니.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우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글로 작성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수정했죠. 그리고 음성 파일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편집해서 공개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업로드는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시작했어요. 부산 지역 맘카페와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했습니다. 휠체어 탄 여고생이 당한 일, TXT.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천 명을 넘어섰고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장애 학생한테 이런 짓을? 학교가 왜 이런 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가해자들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으로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어요.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죠. 장애학생 인권 학교 폭력 윤지우 사건 등의 태그를 달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이 급변했어요. 한 유명 인권 활동가가 제 글을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거든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계정이었는데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기관들의 태도까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트윗이 올라간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지역 언론이었지만 점점 전국 단위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윤지후 학생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여성신문에서 연락드립니다. 장애 여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매체를 선별했습니다. 선정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피하고 진정성 있게 사회 문제를 다루는 언론사들과만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기사가 나간 건 사건 공개 후 사흘째였습니다. 부산일보에서 일면에 큰 제목으로 다뤘어요. 휠체어 탄 여고생, 성희롱 당하고도 학교는 침묵. 기사 내용은 객관적이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줬죠. 그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고 오프라인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산 지역 장애인권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성단체들도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지후 학생이 당한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앞에서 일어났어요.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장애 학생 보호하라, 가해자, 엄벌하라, 교장 사퇴하라 같은 구호들이 적힌 피켓들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지우만을 위한 게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이런 여론의 폭발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특히 지역구 의원인가에 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닐까요? 괜찮아, 지우야.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잖아. 실제로 그날 저녁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이 일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했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의 학생들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지역구 의원인 박민수 씨가 앞장서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학교에서 왔습니다. 갑자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유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압력이 들어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언니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소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녹음 파일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건지 말이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진 씨죠? 무고죄로 고발이 들어와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무고죄라고요? 네. 박민수 의원 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닥치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우리의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뜻이기도 했죠. 지후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창문이 선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직접적인 협박이 왔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계속 설치면 다칠 수도 있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걸?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추적해보니 선불폰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죠. 언니, 정말 무서워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절대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군 내부 인맥을 활용했어요. 헌병대에 근무하는 선배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죠. 서진아, 이거 심각한 문제네. 민간인이 현역 군인을 협박한다고?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알겠어. 비공식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볼게. 그리고 경찰 쪽 아는 사람한테도 연락해 둘게.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부터 집 주변에 경찰차가 자주 지나다니기 시작했고 검은색 승용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부산장애인권연대에서는 법률 지원을 약속했고 여성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우리는 윤지우 학생과 그 가족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우와 같은 학교 학생 중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18살 김민지라는 학생이었어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주민 가정 출신의 한 학생도 나타났어요. 제가 증언할게요. 걔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말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경찰 조사도 본격화됐어요. 처음에는 가해자 측의 고발에 대한 조사였지만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윤서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거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성희롱과 협박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힘이 나요. 그래, 지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거야. 실제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협박하려 했던 가해자 측이 이제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론도 증거도 그리고 법적 근거도 모두 우리 편이었습니다. 10월 중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나서기로 한 거예요. 여론의 압박과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교육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저와 지후, 그리고 우리를 지원하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이 복합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교육청 조사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스크린에 정리되어 나타났죠. 지우가 녹음한 음성 파일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 중 한 명이 일어나서 항의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마녀 사냥하는 게 교육적인가요? 단순한 장난을 너무 과장해서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죠. 성희롱적 발언을 17차례, 신체 접촉을 동반한 괴롭힘을 23차례, 그리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인 횟수와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지우도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성희롱 당하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 안 여러 사람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 진정성 있는 증언 앞에서 가해자 측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도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교육청의 압박과 여론의 관심 때문에 학교 측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나올 수 없었거든요. 가해 학생 5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2명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결국 교감 선생님은 해임되었고 담임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중징계 대상이 되었어요. 학교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법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법이라는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를 윤지후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 법안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교육기관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11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후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낸 거예요. 응, 지후야. 이제 너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거야. 경찰 수사도 마무리되었어요. 가의 학생들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고 협박에 가담했던 성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박민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해 12월 부산시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였어요. 그리고 지우는 이 조례 제정 기념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저를 지켜준 언니와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지우가 단상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작전이 끝난 건가요? 응, 이번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듬해 봄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연장된 휴가가 끝나고 다시 707 특임단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부산역에서 부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기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사 윤서진, 작전 수행 어떠셨습니까? 부대 도착 후 지휘관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물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개인 휴가였지만 부대 내에서도 제 활동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짧고 명확한 보고였어요. 실제로도 그랬죠. 목표했던 모든 것을 달성했으니까요. 부대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각이 생겼어요. 서진아, 너 요즘 뭔가 다르다. 같은 팀 선배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원래도 강했지만 이제는 진짜 믿음직하다는 느낌이야. 그런 변화는 지우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주말마다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지우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학교에서 인권 동아리 만들었어요. 정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장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벌써 20명 정도가 가입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활기가 넘쳤어요. 피해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가로 성장해가고 있었죠. 여름이 되었을 때 지우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언니, 제가 전국 장애학생 인권대회에서 발표하게 됐어요. 정말?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했던 일들이요. 혼자 싸우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거예요.
그 제목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발표회 당일 저는 특별 휴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로의 한 강당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전국에서 모인 장애 학생들과 인권활동가들로 가득한 그 공간에서 지우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후의 발표를 들으며 객석에 앉아있던 저는 군복을 입은 채로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본 지우가 무대에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지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활동가들까지. 지우는 그 모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지우가 말했어요. 아니야, 지우야. 이건 내가 해낸 일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고, 그래도 언니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죠. 언니, 제가 대학에 가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분명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그리고 언니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거죠?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게 내가 군인이 된 이유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장애인권 관련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급해서 이제 중사가 되었죠. 여전히 707 특임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틈틈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우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언니, 제가 이번에 전국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사회자로 선정됐어요. 정말 축하해, 지우야.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지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의 모든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게 된 거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대로 도움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사 윤서진,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관이 물었어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지후와 함께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위해 싸울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후와 제가 함께 증명해낸 것처럼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지우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현장에서 일할 때 저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말이죠. 작전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25년 만에 고향시장에서 마주친 유경이. 예전 식모살이 했던 그 집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라며
저를 훑어보는 시선 속에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보는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으니까요 라는 말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강남 중심가에 자리한 은빛 식당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테이블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주방에서는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죠. 저는 이정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12팀이나 들어왔어요. 직원 미영이가 예약 명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에요.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죠. 어머니는 저에게 요리의 기초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거친 손으로 두부를 으깨며 순두부찌개를 끓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미영아, 오늘 저녁 예약은 부주방장에게 맡기고 나는 일찍 나갈게. 제가 말하자 미영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가는 저였거든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3세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걸어온 길의 증명이기도 하죠. 꼼꼼히 화장을 고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7살에 이 길을 반대로 달려왔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도망치듯 떠났는데 이제는 당당히 돌아가는 거죠. 고향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았어요. 어머니 산소까지 가는 길에는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는 어머니께 근황을 전했어요. 어머니, 은빛 식당이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순두부찌개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곳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고향 시장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다니던 그 시장이에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정겨운 호객 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려왔죠. 이모, 이 무 얼마예요? 한 아주머니가 채소 가게 앞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셨거든요. 시장 한복판에서 발걸음을 멈춘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유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 제가 식모살이를 했던 그 집의 딸 유경이요. 25년 만에 마주치는 얼굴이었는데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 까칠했던 모습 대신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유경아.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정은이 언니 맞네요. 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유경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제가 대답하자 유경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요. 어린 마음에 언니를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저는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예의 정도로 들렸거든요. 유경이의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보는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이야. 나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고 있었지만요.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경이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아, 그래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으니까요. 유경이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식당 운영자를 낮춰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직도 저 안에는 상처받은 17살 소녀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유경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유경이는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손으로 일궈낸 식당이 있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오며 자문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7살의 저는 같은 기차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었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유경이네 집에서의 식모살이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유경이는 저를 마치 물건처럼 대했고 유경이 어머니는 저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정은아, 너 또 뭘 깨뜨렸니? 정은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하루 종일 듣는 건 잔소리뿐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몰래 모아둔 용돈 몇만 원을 들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사면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이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따라 걸어가다가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 앞에서 구인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공장 반장 도훈이가 물었을 때 저는 20살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어려 보이긴 했지만 도훈이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도훈이도 제 나이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대요. 처음 받은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유경이네 집에서 받던 용돈이 월 2만 원이었으니 5배나 되는 돈이었죠. 그 돈을 받아들고 저는 울었어요. 정말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도훈이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28살이었는데 어린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정은아, 평생 공장에서만 일할 거냐?
뭔가 기술을 배워둬야지. 도훈이의 말에 저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녁 일과가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 요리를 배웠어요. 어머니께 배운 기초가 있어서인지 손이 빨랐습니다. 선생님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정은이는 타고난 손맛이 있어. 계속하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도훈이가 저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정은아, 나랑 결혼하자. 같이 식당이라도 차려보자. 저는 망설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죠. 작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도훈이와 저는 작은 분식집을 차리는 꿈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둘이 함께 요리 연습을 했어요. 김밥도 말아보고 떡볶이도 끓여보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정은아, 우리 꼭 성공하자.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도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 행복했던 시절이 얼마나 짧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3년째 저희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도훈이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정은아, 이번이 기회야. 성공하면 우리도 큰 식당 차릴 수 있어. 도훈이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결국 도훈이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도훈이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은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도훈이는 자책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싶어서요. 정은아, 아이가 생겼다고? 도훈이는 처음엔 기뻐했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임신 7개월째 도훈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올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나간 도훈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빚은 계속 쌓여갔죠. 그때 동생 예림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언니, 혼자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게. 19살 예림이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저를 도우러 온 거였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지우를 낳은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예림이에게 맡기고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4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살면 언제 빚을 다 갚아?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집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은 씨, 설거지만 할 거 아니라 요리도 배워보지 그래. 손이 빠른 걸 보니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지우를 돌보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하나씩 배워가면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특히 지우가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추가로 일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집에서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팔아보면 어때? 예림이의 제안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럴듯한 아이디어였거든요. 어머니께 배운 손맛을 살려서 김치, 나물, 조림 같은 밑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조금씩 팔았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정은 씨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다던데? 순두부찌개 양념도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밑반찬을 만들고 새벽에 배달하고 낮에는 지우를 돌보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우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밑반찬 장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음식점을 차려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언니, 정말 식당을 차릴 거야?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죠. 도훈이와의 사업 실패 이후로 저희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거니까요. 작은 분식집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서 간단한 인테리어를 하고 기본적인 주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정은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6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2~3명 정도만 오곤 했어요. 예림이는 불안해했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어머니께 배운 그 레시피로 정성껏 끓여드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그 아저씨가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순두부찌개가 진짜 맛있다더라. 김밥도 속이 꽉 차 있고 맛있어.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순두부찌개는 단골들의 최애 메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좀 따로 팔아주세요. 집에서도 먹고 싶어요. 단골 아주머니의 부탁에 저는 김치 판매도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식당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언니, 벌써 확장을 생각해? 예림이가 놀라워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남 쪽에 괜찮은 상가 자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료는 지금보다 훨씬 비쌌지만 유동인구도 많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언니, 강남은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예림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작은 분식집 사장으로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식당 이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은발과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은빛식당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은빛식당. 간판 글씨를 확인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 요리하겠다고. 제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말이에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리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강남의 문을 연 은빛 식당의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대료가 400만 원이나 나가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분식집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부담감이었죠. 언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메뉴 구성도 어설펐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몇 가지만 남기고 말이죠.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 정말 기본에 충실한 메뉴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전환점은 개업 2달째에 찾아왔어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점심을 드시러 오셨는데 순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사장님,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아요. 김 과장님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런 요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분이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은빛식당 순두부찌개가 정말 맛있다더라. 거기 사장님이 직접 담근 김치도 일품이야. 하지만 성공 가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쁜 점심시간에 급하게 음식을 내다 보니 간이 안 맞은 찌개를 손님께 드린 거였어요. 사장님, 이거 너무 짜네요. 손님의 지적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즉시 새로 끓여드렸지만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맛을 보지 않고는 음식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어머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말이죠.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은빛식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약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어요. 예림이도 이제 제법 요리를 배워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예림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도훈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가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많이 아물었어요. 지우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17살의 저를 생각해 보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성공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은빛 식당이 문을 연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강남에서도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어요.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예약 전화를 받던 미영이가 제게 왔어요. 사장님, 특이한 예약이 들어왔어요. 유경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유경이가 맞을까요? 25년 전 고양시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유경이 말이에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으니 미영이는 내일 저녁 7시에 4명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경이가 은빛 식당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저를 업신여기러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음식이 궁금해서 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은 유독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재료를 점검하고 김치도 다시 한번 맛을 봤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6시 반쯤 예림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 이제 우리는 당당할 자격이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시가 되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유경이가 들어왔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유경이도 저를 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정은 언니 맞네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은빛 식당이구나. 유경이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김치와 밑반찬들도 최상의 것들로만 골라서 내어드렸어요. 한참 후 유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시간 되세요? 네, 그럼요. 저는 유경이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유경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릴 때 언니를 정말 못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넘게 제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 같은 게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유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때 언니의 가능성을 전혀 못 봤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저는 유경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증명하려고 애썼던 건 사실 의미가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거였거든요. 유경아, 고마워. 내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경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모두 의미 있었고 지금의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경이 일행이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식당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앞으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경이와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강인철이라는 분이 은빛 식당을 찾아주신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손님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오시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인철 씨가 진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제 과거나 성공담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지금의 저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인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도훈이와의 상처 때문에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철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셨어요. 급하게 다가오지 않고 천천히 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몇 달간의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저는 그분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 저는 당신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너무 좋거든요. 인철 씨의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후도 인철 씨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인철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16살이 된 지우는 제법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인철 씨와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성공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요리 아카데미를 차려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인철 씨에게 제안했을 때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빛 식당 아카데미가 탄생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이나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은 25살의 미혼모 영희 씨였어요. 사장님, 정말 저도 요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영희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처음 요리를 배울 때보다 영희 씨가 훨씬 똑똑해 보이는 걸요. 저의 격려에 영희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카데미에서 요리를 가르치면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강생들이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제 마음은 뭉클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들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인철 씨와 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우가 주례를 서겠다고 나서서 모두들 웃음바다가 되었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지? 지우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빛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강남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26년 전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던 17살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힘이 될 수 있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은빛 식당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밥상이 차려질 것이고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49살의 저는 이제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